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시대별 기출문제 풀이 심화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사 편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현대사는 굉장히 시기가 근대사보다도 더 바트게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연도로 외우면 정말 좋겠지만 이것도 사건의 전후 관계를 조금 보면서 순서대로 한번 해보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자, 우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이제 첫 번째 시작하는 주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인데요. 1945년에 광복이 되고 나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까지 약 3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의 순서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어떤 사건이 앞뒤로 펼쳐지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니까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가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여기 사이를 고르는 지금 문제고요. 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본관에게 부여된 태평양 미국 육군 최고 지휘관의 권한을 가지고 조선 북위 38도 이남의 지역과 남한이죠. 주민에 대해서 군정을 설립한다. 따라서 점령에 관한 조건을 다음과 같이 포고한다. 조선 북위 38도 이남의 지역과 동주민에 대한 모든 행정권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 하에서 시행함. 이 군정이 설립되는 것. 남한 쪽에 광복이 되고 나서 이 남쪽에 군정을 설립하는 거는 미국입니다. 이거는 미군정의 설립입니다. 미군정이 이제 수립이 되는데 미군정이 수립되는 거는 8.15 광복이 되고 나서 바로 직후입니다. 이제 과도기가 진행이 되게 되니까 갑자기 광복을 맞은 우리나라의 혼란을 수습을 한다라는 명목으로 1945년 9월에 설립이 됩니다. 나를 볼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28일 김구와 김규식의 명의로 4개국 원수에게 보내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각계 대표 70명으로 신탁통치 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여기서 강력한 반대 투쟁을 결의하고 김구, 김규식 등 9인을 위원회의 장정위원으로 선정하였다. 네, 지금 두 번째는 신탁통치 반대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순서상으로 이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건 광복이 되고 나서 미군정이 설립이 됐어요. 그리고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신탁통치란 얘기가 나와야겠죠. 신탁통치가 결정이 되는 과정이 사이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성과 반대로 의견을 지금 나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미군정이 설립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 어떻게 정부를 구성할 것이냐를 놓고 모스크바 삼상회의라는 게 결성이 됩니다.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이게 1945년에 광복이 되고 나서 그해 12월에 있었어요. 12월에 있었는데 여기에서 신탁통치가 결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결정안을 놓고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찬성과 반대로 나뉘게 됩니다. 같은 12월이기 때문에 연도를 외우는 게 조금 힘들어요. 12월에 앞서서 신탁통치 얘기가 있었고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된다. 자, 그럼 이 사이에 일어나는 거 골라볼 수 있겠죠. 카이로 선언이 발표되는 거는 광복의 이전입니다. 광복 이전이죠.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독립을 시켜줄 것이다. 가의 이전입니다. 가 이전에 이런 얘기를 나누었었고 그래서 이제 독립에 대한 얘기가 한번 논의가 됐던 적이 있어요. 이집트 카이로에서. 조선 건국동맹이 결성되는 거는 광복이 되기 직전입니다. 1944년이에요. 1944년에 여운형이 이제 우리의 독립이 멀지 않은 것 같으니 독립이 되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를 놓고서는 건국을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이 건국 동맹이라는 걸 결성을 합니다. 요게 이제 광복이 되고 나면 건준이라고 해서 건국준비위원회라는 걸로 또 이 출범을 하게 되죠. 요거 또 가의 이전이겠죠.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개최되었다. 근데 여기에서 신탁통치가 결정이 되니까 이게 먼저 일어나고 나서 찬성이다, 반대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좌우합작위원회에서 좌우합작 7원칙을 합의하였다. 이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좀채로 의견을 좁힐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뒤에 우리가 이렇게 싸울 때가 아니다라고 좀 합의를 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이후입니다. 나의 이후. 5번 유엔 총회에서 인구 비례에 따른 남북한 총선거를 결의하였다. 이거 조금 더 뒤의 시기로 나오죠. 남한과 북한이 탄생하는 시점으로 조금 더 뒤로 넘어갑니다. 이것도 나의 이후가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다음 두 주장이 제기된 계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주장이 지금 서로
다른 주장 같죠. 우리는 피로써 건립한 독립국과 정부가 이미 존재하였음을 다시 선언한다. 우리 독립국이랑 정부가 이미 있어 라고 재차 강조를 하고 있고 5천년의 주권과 3천만의 자유를 전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정치활동을 옹호하고 외래의 탁치 세력을 배격함에 있다. 이거는 대신 다스려주는 거를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신탁제도 역시, 그러니까 이거는 신탁 통치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앞부분에 위에 있는 거는 어감으로 봤을 때 신탁 통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요. 탁치 세력을 배격한다라고 하고 있죠. 신탁 반대입니다. 이거는 신탁 반대고요. 신탁제도 역시 그 내용이 조선 독립을 달성하는 순서상 과도적인 방도인 한 충분히 진보적 역할을 하는 것이며 이거는 어감이 플러스예요. 우리가 조선 독립을 달성하는 순서상에 꼭 필요한 과정이다. 이거 과도기적에 충분히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통상 이해하는 신탁, 우리나라를 막 대신 정복해가지고 하는 기존의 약간 식민통치 같은 느낌으로 신탁 통치를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신탁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찬성이죠. 그럼 이게 제기가 되는 걸로 이 두 주장의 계기로 작용을 하려면 신탁 통치라는 공통분모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선지를 찾으면 되겠죠. 자, 신탁 통치.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사항이 보도되었다. 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신탁 통치가 결정이 됐었죠. 답은 4번으로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이승만 정부가 방공포로를 석방하는 거는 한국전쟁 이후로 넘어가는 일이고요. 시기상으로 안 맞죠. 김구, 김규식 등이 남북협상에 참석하였다. 이거는 신탁통치 논의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좀채로 좌우가 의견을 좁히지 못해서 그래서 남북협상이라고 하는 게 진행이 되고요. 이제 분단이 될까 봐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던 거죠. 재헌국회에서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재헌국회라고 하는 건 이미 우리나라가 만들어지고 나서 정부가 출범을 하고 나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시기적으로 여기에 계기가 될 수 없죠. 더 뒤에 나오는 얘기고 유엔이 한반도에서 인구 비례에 따른 총선거 실시를 결의하였다. 이 신탁의 뒤쪽에서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죠.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네, 다음 문제입니다. 3, 4번 문제가 한 자료를 읽고 분석하는 문제로 묶여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와 나 선지가 나와 있고 비어있는데 기억이라고 어떤 기구가 나와 있습니다. 3번 문제는 이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건데 우선은 자료를 한번 보고 어떤 기구인지를 볼게요.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결정한 조선에 관한 제3조 2항에 의거해서 구성이 된 기구입니다. 기억. 모스크바 3상회의. 여기에서 나중에 우리가 신탁 통치를 결정을 하게 되고 이거랑 관련해서 어떤 협상을 하는 기구체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처음에는 요거를 굉장히 희망적으로 봤다라고 되어 있어요. 덕수궁 석조전에서 출범. 지금 현재 시청 쪽에 서울시청 쪽에 있는 정동 입구에 있는 궁궐이 하나 있죠. 거기 안쪽에 있는 큰 아테네 신전처럼 생긴 건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출범을 했던 기록이 있고 조선의 진로를 좌우하는 중대한 관건을 쥐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선의 진로가 여기 나오죠. 조선의 독립과 통일 문제를 원래는 여기에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좀 희망적으로 출범하는 그 순간의 모습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 나라고 하는 선지에서는 조선인이 다 아는 것과 같이 이게 난관에 봉착했다. 이건 지금 뭐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미국 측은 조선의 독립과 통일 문제를 여기서 안 하고 어딘가로 넘겼습니다. 유엔 총회에 제출을 했다. 그래서 이 유엔 총회가 앞으로는 요거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 순서로 넘어갔습니다. 기억이라는 기구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게 지금 뭐가 잘 안 됐다라고 하는 게 나의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 기억이라는 기구는 미소공동위원회입니다. 이게 1차, 2차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이 미소공동위원회가 1946년에 출범을 하거든요. 1946년에 3월 달에 출범을 했는데 출범을 하자마자 뭐가 얘기가 진행이 잘 안 돼서 결렬이 됐어요. 결렬이 돼서 지금 결렬됐다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고 나서 나에 해당하는 건 그 다음 해에 1947년에 요게 2차 회의를 진행을 해요. 5월 달에 2차 회의를 했는데 2차도 결렬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유엔에다가 이 문제를 넘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시기가 조금 차이가 있고 미소공동위원회가 출범하고 이제 이게 결렬되기까지 과정이 나오고 있어요. 자, 미소공동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반공을 국시로 내건 혁명 공약을 발표한 거는 미소공동위원회가 아니고 박정희 정부 시기에 나오는 군사혁명위원회입니다. 군사혁명위원회 요거 만든 다음에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는 거죠. 정치인들의 활동을 규제하고 언론기관을 통폐합했다. 이거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라고 있어요. 이름 좀 긴데 이런 활동을 했다라는 건 뭔가 규제하는 거잖아요. 박정희 군부 이후에 나왔던 신군부 전두환 정부의 출범 시기에 나오는 일입니다. 이것도 시기가 안 맞네요.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권한이 있었다. 이거는 박정희 유신 체제 얘기고요.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있죠. 유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움직였던 기구입니다. 요것도 아니고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 박정희 정부니까 시기적으로 더 뒤에 있죠. 4번, 조선인민공화국을 수립하고 전국 각 지역에 인민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이거는 여운형이 하는 겁니다. 여운형이 했던 거고 조선인민공화국을 수립을 하고 전국 각 지역에 인민위원회를 조직하는 거는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있었죠. 건국준비위원회, 이거 짧게 건준이라고 부르기도 했었는데 여기에서 인민공화국을 수립을 하고 지역에다가 인민위원회를 또 조직을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해당 사항이 없죠. 요 기구에 대한 설명이 아니죠. 여운형이 조직을 했던 거니까 요거 아니고 5번, 임시민주정부 수립을 어떻게 할 거냐를 두고 처음에 논의를 했습니다. 이 협의에 어떤 단체들을 참여시킬 것이냐를 놓고 미국과 소련이 얘기를 했는데 둘 사이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거죠. 소련 같은 경우에는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찬성을 했었던 여기에 결과에 신탁 통치를 하겠다라는 거에 찬성하는 그런 단체만 데리고 요거에 협의를 하자라고 얘기했지만 미국은 아니다. 찬성하지 않았어도 같이 끌고 가서 이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두 국가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에 이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이 됐던 겁니다. 애초에 이 회의가 열렸던 목적이 5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번을 답으로 찾을 수 있겠고요. 그럼 4번입니다. 가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미소공동위원회가 출범하고 결렬되기까지 그 사이 시기, 약 1년 정도 간격이 있는데 그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자, 김구와 김규식이 남북협상에 참석하였다. 근데 우선은 가에 해당하는 시기 먼저 살짝 정리해보면 1946년에 3월 달에 덕수궁 석조전에서 처음 1차로 미소공동위원회를 합니다. 그리고 결렬이 되죠. 바로 결렬이 되고 무기한 휴회에 돌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나에 해당하는 시기가 되면 1947년 5월이 돼서 2차 회의를 열었는데 또 이게 결렬되는, 그래서 유엔으로 넘어가는 그렇게 되는 거가 이제 47년 5월부터 뒤쪽 시기에 가을이 되면 이제 완전히 유엔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시기가 지금 46년, 47년이고 여기 사이에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거를 지금 고르는 건데 그러면 연도상으로는 46년, 47년 사이에 요 사이에 일이 지금 들어가야 되겠죠. 김구와 김규식이 남북협상에 참석을 한 거는 1948년의 일입니다. 이거 나의 뒤쪽이니까 사이 시기로 들어가지 않아요. 자, 2번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거 약칭으로 반민특위라고 하는데 나중에 우리나라 정부 출범하고 나면 이승만 정부가 수립이 되고 나면은 그 정부에서 하는 일이에요. 이것도 이거의 나의 이후입니다. 나의 이후. 이것도 연도상으로는 1948년이고요. 좌우합작위원회에서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하였다. 이 3번이 정답인데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이 되니까 이제 우리나라 민족 지도자들이 좀 불안했던 거죠. 이러다가 완전히 다 깨지는 건 아닌가. 그래서 어쨌든 좌익이든 우익이든 협상을 해서 뭔가를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이 미소공동위원회가 완전히 깨지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활동을 합니다. 우리가 같이 가기 위해서 어떤 원칙을 지킬 거냐 이거를 7개로 정리해가지고 발표를 해요. 그렇게 했는데도 2차가 지금 결렬이 됐던 거죠.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거 3번이고 유상매수 유상분배 원칙에서 농지개혁법을 제정을 한 거는
이승만 정부에서 바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1949년도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요거. 자, 5번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인 5.10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이거는 정부가 수립되기 위해서 재헌국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1948년 5월 10일이죠. 그래서 시기상으로 지금 전부 나의 이후로 넘어가고 있고 3번이 이 사이에 들어가는 일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결의문이 채택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총회가 당면하고 있는 한국 문제는 근본적으로 한국민 자체의 문제이며 그 자유와 독립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총회는 한국 대표가 한국 주재 군정 당국에 의하여 지명된 자가 아니라 한국민에 의해서 실제로 정당하게 선출된 자라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조속히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을 설치해서 한국에 주재케 하고 이 위원단에게 한국 전체를 여행, 감시,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을 결의한다. 이거는 이제 한국의 어떤 문제는 얘네들의 자유 독립에 관련된 문제니까 군 당국이 지명을 한 사람이 아니고 투표를 해서 여기에 국민들이 실제로 정당하게 선출한 사람에 대해서 뭐가 운영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총선과 관련된 얘기가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요게 채택된 시기를 연표해서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자, 광복이 되고 이 연도 보면 연도가 거의 비슷하고 굉장히 바트게 뭐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광복이 됐고 광복이 돼서 8월 달에 8.15 광복이 있었고 이 사이에 미군정이 수립이 되잖아요. 미군정이 수립이 되고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개최가 되고 여기서 신탁 통치가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죠. 덕수궁 석조전에서 열렸는데 이게 결렬이 됩니다. 이 중간에 이거에 결렬이 있어요. 결렬이 되어서 좌우합작 7원칙 발표를 했습니다. 7원칙을 발표를 했고 두 번째로 미소공동위원회가 됐는데 결정적으로 이게 또 결론이 안 났습니다. 결론이 안 나서 5월 달에 또 이것도 결론이 안 나요. 그래서 이 문제가 유엔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겠죠? 순서상으로는 그래서 유엔으로 넘어가서 이 문제를 상정을 하고 있는 내용의 결의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기적으로는 5번에 해당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요 다음에 북한 정부가 수립이 되죠. 자, 답은 5번이고요. 6번 보겠습니다. 가 사건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저는 지금 가라는 어떤 사건 70주년을 맞이해서 큰 넓게에 나와 있습니다. 이름 되게 이상하죠? 이곳은 1948년 토벌 때의 제주도 중산간 마을에 대한 초토화 작전을 피해서 동광리 주민들이 2달 가까이 은신했던 장소입니다. 하지만 결국 발각되어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습니다. 70주년 추념식에 참석한 대통령은 제주 도민에게 깊은 사과와 위로를 전했습니다. 네, 이 사건은 제주 4.3입니다. 제주 4.3 사건이죠. 여기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겠습니다. 제주 4.3. 여러분, 제주 4.3 사건은 1948년에 이 3월 1일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3.1절 기념행사를 한 거죠. 제주도에서도 3.1절 기념행사를 했는데 이 3.1절 기념행사를 하는 와중에 사고가 생기게 됩니다. 이 3.1절 기념행사가 너무 크게 진행되는 거를 이거를 거기 아직도 잔존하고 있었던 일제 군경들이 있었어요. 일제의 잔존 경찰 세력들이 있었는데 이 시위가 혹시 이 축하 시위가 너무 크게 진행될까 봐 그랬는지 주변에 요거를 감시하는 어떤 경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말을 타고 있었던 기마 경찰이 이 행사에 참여했었던 어린아이를 다치게 하는 사고가 벌어지게 됩니다. 경찰이. 근데 이거를 사과를 하거나 아이를 돌보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한 거죠. 누군가가 도망가는 경찰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래서 다들 되게 격앙된 상태에서 이 경찰을 쫓아가면서 돌을 막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놀래서 말을 타고 뛰어가면서 총을 발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도 되게 당황하고 더 분노를 했겠죠. 이 경찰이 너무 놀래서 총을 쏘면서 그대로 경찰서로 갔는데 이 경찰서에서는 뭔가 반란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력으로 또 이거를 진압을 해버립니다. 굉장히 큰 사건으로 비화가 된 거죠. 그래서 죽는 사람이 생겨났던 거예요. 그냥 평화적으로 어떤 기념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무력 도발이 일어나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3월 5일쯤 며칠 뒤에는 실제로 정치 세력이 뭔가 이제 모임을 결성을 해가지고 시위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게 점점 크게 비화가 되게 되는데 마침 요 무렵에
우리나라끼리만 이제 선거를 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의 그런 것들이 제주도까지 흘러 들어오게 되고 우리는 남한만의 단독 선거는 반대할 거다라는 그런 제주도민들의 어떤 의견 전달이 있게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토벌대가 오게 되고 대량 학살, 아무 죄 없는 제주도민들이 정말 무차별 대량 학살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제주 4.3이에요. 어떻게 보면 국가의 공권력으로 사람들이 살해당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주 오랫동안 역사책에서 제대로 언급되지가 않았고 실제로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사과를 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거 찾아볼게요.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역할을 알아본다. 이거는 박정희 정부로 넘어갑니다. 시기가 안 맞아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배경을 찾아본다. 이건 전두환의 신군부입니다.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된 계기. 대통령 이제 여러 번 못하고 한 번밖에 못하는 직선제가 실시된 계기는 1987년 6월 항쟁이죠. 6월 민주화 운동입니다. 6월 항쟁. 자, 비상국무회의에서 마련한 유신헌법의 내용을 검색한다. 유신헌법은 박정희 때로 넘어가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니겠죠. 단독정부 수립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사실들을 조사한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3.1운동 기념행사로 촉발됐었던 사건이지만 계기는 그러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두루두루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안 그래도 좀 불만이 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만 단독정부를 수립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반발하는 제주도민들의 의사가 있었던 거죠. 근데 대부분 여기에 희생된 제주도민들은 그냥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 농사 짓고 살고 막 이랬었던 평범한 제주의 진짜 도민들인데 여기에 휩쓸려가지고 굉장한 학살이 있었죠. 제주도는 좀 광복이 되고 나서도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는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광복이 되고 나서 일본에 있었던 세력들이, 세력이라기보다 일본에 있었던 사람들이 일시에 제주도에 귀국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올바른 정책이라던가 이런 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대단히 혼란스러웠고 일제에 부역했었던 친일파 부역경찰들이 그대로 경찰 세력으로 남아가지고 또 굉장한 반감을 사고 있었어요. 그리고 식량 정책도 좀 실패해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사람들이 이래저래 예민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무래도 육지에 비해서 상당히 사람들의 관심에 밖에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들여다보지 못했었던 지역이기도 해요. 좀 방치됐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 좀 쌓여서 이런 게 발발을 했던 건데 이거를 무차별적인 폭력으로 진압을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단독정부 수립에 대한 반발도 나중에 이 제주 4.3 사건이 크게 진행되는 내용 속에서 중요한 이유로 작용을 하게 되죠. 당시에 이승만 정권은 나중에 수립이 되고 나서는 제주도 지역 자체를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했다는 것 자체가 이승만 정부 자체에 반대했다는 걸로 받아들여서 이 제주도로는 빨갱이들이 사는 곳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낙인을 찍어버리는 효과를 갖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우리가 금기시하면서 이걸 언급을 안 했었지만 현대사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사건 중에 하나예요. 자, 5번으로 답을 찾아주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의 상황이 나타나게 된 배경으로 적절한 것은 우리는 조국 흥망에 관두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오직 민족 자결 원칙에 의거해서 조국의 남북 통일과 민주 독립을 촉진해야겠다. 우리 민족자주연맹 중앙집행위원회는 김구 선생과 핵심 인물 김규식 박사의 제안에 의해서 실현되는 남북 정치 협상, 중요한 단어 나왔죠. 남북 협상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아울러 그 성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결의한다. 김구와 김규식이 남북 협상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1948년도의 일입니다. 남북 협상을 추진을 하죠. 북한으로 넘어갔다 오잖아요. 북한에 가서 김일성의 면담을 또 하고 옵니다. 지금 우리가 공통으로 추진해야 되는 건 우리 서로가 주장하는 어떤 정치체제의 수립이 아니고 일단은 분단되는 것만은 막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어쨌거나 같은 그릇 안에서 출발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하고 넘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북협상의 어떤 결과물이 그대로 이어지질 못하고 우리만이라도 단독선거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승만의 어떤 연설이 있었고 그래서 5월 10일에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가 또 진행이 되죠. 자, 이게 나타난 상황의 배경, 왜 우리가 남북협상을 하게 되었나 그걸 골라보겠습니다. 허정바도 정부에서 헌법이 개정되었다. 이거 되게 나중 일입니다. 이거는 4.19 혁명 이후입니다. 4.19 직후예요.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한참 뒤에 하야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만들어졌었던 과도정부고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통일주체국민회의. 이거는 박정희. 유신체제죠. 박정희. 유엔 소총회에서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가 결의되었다. 유엔 소총회에서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를 한다고 하니까 이러다가 우리가 정말로 분단이 되는 거는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게 같은 그릇에 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김구 선생님은 사실은 백범일지 말미에서도 이 광복이 되었을 때 그거를 드러내놓고 막 기뻐하진 않으셨어요. 왜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광복이 돼버렸기 때문에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독립운동가들끼리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진 않을까 이걸 걱정을 했는데 딱 그렇게 똑같이 흘러가고 있었던 거죠. 유엔 소총회에서 여차하면 남한만이라도 단독 선거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결의를 해서 그래서 남북 협상이라는 걸 또 하게 된 거죠. 3번이 배경으로 적절한 얘기가 되겠고요. 유상 매수 유상 분배 원칙의 농지개혁법이 제정된 거는 요거는 이승만 정부가 수립이 되고 나서의 일입니다. 49년도에요.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보안법 파동이 일어났다. 보안법 파동은 또 이승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여러 번 오랫동안 대통령을 지속하기 위해서 법을 바꾸거나 좀 편법을 쓰는 경우가 생깁니다. 독재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배경이 아니라 그 뒤에 일어나는 사건이 되겠죠. 그래서 아닙니다. 자, 답은 배경은 3번으로 찾겠고요. 8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와 나 발표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는 사이로 한번 보겠습니다. 가를 먼저 볼게요. 우리는 다음 달에 입국할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을 환영하는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원하는 자주 독립의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임무를 완수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든지 단독정부는 절대 반대할 것이다. 단독정부는 안 돼. 라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나를 한번 볼게요. 올해 10월 19일 제주도 사건 진압차 출동하려던 여수 제14연대 소속 3명의 장교 및 40명의 하사관들은 각 대대장의 결사적 제지에도 불구하고 남노당 계열의 분자 지도하에 반란을 일으켰다. 동월 20일 8시 여수를 점령하는 한편 좌익단체 및 학생들을 인민군으로 편성하여 동일 8시 순천을 점령하였다. 제주도 사건? 4.3이죠. 제주 4.3을 진압하라고 군대를 보냈는데 이 군인들이 가서 보니까 자기네들이 들은 거랑 내용이 좀 다른 거예요. 여기에 굉장한 어떤 빨갱이들이 있다고 듣고 이걸 무장을 하고 진압을 하러 왔는데 그냥 일반 도민들이었던 거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도민들이 무차별 학살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이 군인들이 되게 당황을 하는 거예요. 나라에선 이들이 모두 나쁜 사람들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다 때려잡고 총으로 쏴서 죽이라고 하는데 그냥 일반 시민이었거든요. 여기에 굉장한 혼란을 느끼고 이거는 뭔가 크게 잘못됐다. 그래서 군대를 돌려가지고 여수하고 순천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여수 순천 사건이 되겠습니다. 1948년입니다. 1948년에 4.3이 일어나고 이게 진행이 되고 여기에 이 군대가 말을 듣지 않고 다시 올라와서 여수와 순천에 주둔을 했었던 사건, 이 제주 4.3의 진행 과정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나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1948년이네요. 1948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남한만의 단독선거 결정이 되고 단독선거 치러지잖아요. 결국에 치러지게 되고 여기에 반대했었던 제주도에 굉장한 어떤 보복이 가해지게 되고 이거를 집행을 하러 내려갔었던 군인들이 여기에 또 반발해서 올라오게 되는 사건, 이 나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라고 하는 시기는 이제 유엔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해 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초반이고 나는 이제 우리끼리만이라도 남한만이라도 총선거를 해라. 이게 결정이 되고 나서 남한 정부가 수립이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나오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가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이 사이 시기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만 남쪽만 국가가 생기는 어떤 경우가 생겼다라는 거죠. 가라고 하는 건 아직 미정이에요. 그런데 가에 언급된 내용이 뭐였어요? 절대로 단독정부 수립은 하면 안 돼! 라는 내용의 뭔가가 나오고 있었는데 나를 보니까 이미 단독정부는 수립이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948년 10월 달이잖아요. 1948년에 5월 10일에 총선거가 이미 치러졌고 그리고 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출범하는 거는 1948년
8월 15일 광복절 행사에 맞춰가지고 출범을 하거든요. 그리고도 이제 그 제주도 쪽에 진압이 멈춰지고 있지 않았는데 여기에 군대를 돌려가지고 여수나 순천으로 올라왔다라는 내용이 나에 언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정부가 수립이 되고 나서 이 정부가 수립되려면 총선거가 먼저 실시가 돼야죠. 그래서 사의 시기는 5번으로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발표 사의 시기가 돼야 되니까 미소공동위원회 결렬되었다. 이거는 가해 이전이죠. 모스크바 3상회의 개최된 것도 가해 이전입니다. 좌우합작위원회에서 좌우합작 7원칙이 발표가 되었다. 이것도 가해 이전이고요. 유상매수 유상분배 원칙의 농지개혁법이 시행된 거는 이승만 정부가 만들어지고 나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나의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답은 사의 시기로 5번을 총선거 시기를 골라줄 수 있겠네요. 네, 다시 1번입니다. 주제가 바뀌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이 되고 나서, 남한이 수립이 되고 나서 이 정부의 순서대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승만 정부에서부터 장면 내각까지, 그러니까 이승만이 하야를 하고 나서 과도기를 거쳐서 장면 내각이 들어가기 전까지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밑줄근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난 5월 10일 총선을 통해서 구성된 국회가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에 적용을 받는 자는 한일합방에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데 도움을 준 자, 일본 치하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살상, 박해한 자 등입니다. 그러니까 친일파죠. 친일 행위를 한 사람들. 아울러 반민족 행위를 예비조사하기 위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국회가 했었던 일에 대한 설명으로 뭐 요런 법을 정해서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데 요거를 두루두루 했었던 이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되겠네요. 5월 10일 총선이라고 하는 거는 1948년입니다. 1948년에 5월 10일 총선을 통해서 이 국회가 만들어집니다. 이거 재헌국회입니다. 재헌국회고 이 재헌국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대통령을 선출을 하고 8월 15일에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 또 선포가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요걸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재헌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민의원, 참의원, 양원으로 운영되었다. 이거는 아니고요. 요거는 나중에 장면 내각 쪽으로 넘어가야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비준하였다. FTA를 비준한 거는 그 이명박 대통령 때로 넘어갑니다. 18대 국회로 넘어가는 내용이에요.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을 철폐하였다. 요것도 좀 나중에 일어나는 건데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여러 번 하는 거 안 돼라고 하는 거를 없앴다라고 하는 거는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여러 번 법을 바꿔가면서 대통령을 유지하려고 하죠. 조금 나중에 나오는 일입니다. 이 국회가 아니고 다음 국회, 다다음 국회에서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고요. 유상매수 유상분배 원칙의 농지개혁법을 제정하였다.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초반에 만들어졌었던 이 총선을 통해서 들어왔었던 재헌국회는 2년 동안 유지되는 국회였고요. 그 범위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광복이 되고 나서 이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친일파를 처단하고 이제 일제나 혹은 이제 친일파가 가지고 있었던 거대한 토지들, 이 불합리하게 배분돼 있었던 토지들을 하루빨리 이제 국가가 정당하게 나누어 주는 거. 이건 뭐 남쪽뿐만이 아니라 북쪽에서도 굉장히 신경 써가지고 했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였으니까. 그래서 토지와 관련된 문제 해결하는 거를 가장 먼저 제정을 합니다.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의원의 3분의 1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되었다. 이거는 뒤의 시기로 넘어가서요. 박정희 대통령 때 나오는 일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2번입니다. 가에서 다 해당하는 전선을 전쟁이 진행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6.25 전쟁입니다. 이 세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가나다가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고 있어요. 전선이 하나, 둘, 세 개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순서대로 본다고 하면은 다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됩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우리는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3일 만에 서울을 뺏기고 쭉쭉쭉쭉 내려가서 여기 낙동강 쪽에다가 최후 방어선을 구축을 하죠. 얘가 제일 먼저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가 이 북한의 뒤를 치는 거죠.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하면서 이쪽으로 쭉 넘어오게 되고 그래서 다시 서울을 수복하게 되면서 그 여세를 몰아서 국군과 유엔군이 쭉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압록강까지 진격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건 가가 되겠고요. 이렇게 우리가 북진 통일을 하는가 싶었는데 또 위에서 중공군이 넘어오면서 중공군이 다시 내려와서 여기 나에 해당하는 데까지 나옵니다. 중국군이 최대 남진했을 때 라인이 이 나에 해당하는 선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 아시다시피 휴전선의 인근으로 넘어와서 계속해서 크고 작은 전투를 하다가 휴전을 하게 되는 거죠. 순서상으로는 다, 가, 나를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다. 다가, 나. 5번으로 답을 찾고요. 3번 보겠습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것은 국군과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10일 만에 서울을 수복한 사실을 알리는 전단지입니다. 이 서울 탈환이라고 크게 뭐가 나오고 있죠. 뒷문에는 메가더 장군이 서울을 탈환해서 적의 보급선을 끊었으며 앞으로 힘을 합쳐 공산군을 끝까지 몰아내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이 서울 수복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골라보라고 하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에치슨 선언이 발표됐어요. 이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에치슨 선언이 뭐냐면 이제 미군이 보호해주는 이 범위 반경 안에 한반도하고 대만이 제외된다라는 선언이에요. 미국의 국방장관 에치슨이 선언을 발표를 한 건데 이것 때문에 사실 6.25 전쟁이 터지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미국의 보호 바깥으로 밀려나게 됐어요. 요 틈을 타가지고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서울 수복 이후가 될 수가 없겠죠. 전쟁 발발 전이기 때문에 기억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억이 들어가는 걸 지워주고 흥남철수 작전이 전개가 됐다. 흥남철수는 언제 일어나나요? 우리가 서울을 수복하고 나서 인천 상륙작전을 하고 나서 열흘 만에 서울을 수복하고 나서 여세를 몰아가지고 국군과 유엔군이 쭉쭉쭉쭉 올라가죠. 쭉쭉쭉 올라갔는데 압록강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중공군이 참전을 하면서 다시 우린 내려오게 되고 저기 흥남부두에서 흥남철수라는 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요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흥남철수. 그럼 니은이 없는 거 지우고요. 소련의 제안으로 정전회담이 개최가 됐어요. 요거는 맞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요거를 수복을 하고 나서 여기를 다시 되찾고 나서 소련이 처음으로 이때 정전회담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요 얘기가 오가게 됐죠. 자, 국군이 다부동 전투에서 북한군의 공세를 방어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 직전의 일입니다. 이 서울 수복 전의 일이어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한 달 정도 차이가 나지만 순서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선은 니은 디귿 해당하는 거 3번으로 답을 찾겠습니다. 보통 이런 문제는 제일 아닌 거를 소거해가면서 남는 것만 해도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는 게 있어도 이거인가라고 추정되는 거를 나머지를 골라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닌 거를 빨리빨리 먼저 소거하면서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4번입니다.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5월 26일 부산에서 국회의원 통근버스가 헌병대로 강제 연행이 돼서 탑승한 야당 의원 50명이 구금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내각 책임제를 추진하던 주동 의원들이 체포되었으며 국제공산당 사건 혐의로 10명의 국회의원이 구속되었다. 부산에서 일어났었던 정치파동이라는 사건인데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일단 이거 이후를 지금 골라주는 거기는 한데 이거 6.25 전쟁 도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1952년에 일어났었던 부산 정치파동인데 국회의원들이 지금 납치가 된 거죠. 누구한테? 헌병대가 이거를 강제로 합니다. 이거는 이거의 주체가 국가랑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정확히는 그때 정권을 잡고 있었던 이 사람과 연결이 됐다는 얘기인데 1952년이면은 전쟁 도중인데요. 이 전쟁 도중에 이 간선제로는 나중에 재선이 안 될 거라고 이제 이승만 정부가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수행하는 도중에 직선제와 관련된 내용을 하려고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반대를 했어요. 여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을 납치를 하고 구속을 해서 원하는 결과를 도출했었던 다소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전쟁 도중에. 자, 그럼 이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고르면 되겠죠. 북한의 전면적인 남침으로 6.25 전쟁 발발하는 거는 상황 이전입니다. 1950년이니까요. 경찰이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습격하였다. 반민특위라고 하는 거 이전이죠. 이 정부가 수립이 되고 나서 바로 해당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정 부통령의 직접선거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이 이루어졌다. 이제 이거 반대할 사람들이 다 잡혀갔잖아요. 요게 정답이겠죠. 3번. 전조선 정당사회단체 지도자 협의회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 성명서는 남북협상과 관련되는 설명서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한참 이전
이기 때문에 이것도 해당 사항 없고요. 일제가 남긴 재산 처리를 위한 귀속재산 처리법, 이것도 우리가 정부 딱 수립하고 나서 바로 토지에 관련된 것과 같이 바로 만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전식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자, 5번 보겠습니다. 밑줄근 개헌안의 시행 결과로 오른 것은 정부의 개헌안 통과. 이거는 뭐냐면 27일 국회에서 개헌안에 대해서 135표의 찬성표가 던져졌다. 그런데 민의원 제적수 203석 중에 찬성표가 135, 반대표가 60, 기권 7, 결석 1이었다. 60표의 반대표는 총수의 3분의 1이 훨씬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주의해서 보아야 한다. 민의원의 3분의 2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건인 거예요. 3분의 2가 통과를 해야 뭐 법을 바꾸거나 개헌을 할 수 있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장황한 설명을 나누고 있는 거죠. 민의원의 3분의 2는 정확하게 계산할 때 135분의 3분의 1인 것이다. 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한국은 표결에 있어서는 단수를 계산하는 데에 전례가 없었으나 단수는 계산에 넣지 않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개헌안은 통과되었다는 것이 정부의 견해이다. 일정한 수에 차고 넘치는 수, 이거는 소수점 이하의 수를 말하는데 이거는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야. 점 몇몇몇은 버리고 생각해야 된다. 그 기준에서 보면은 이거는 요만큼이 모자란 게 아니라 이거를 없애고 봐야 되기 때문에 135표가 있으면은 이거는 됐다라는 거죠. 요거는 됐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장황하죠? 이게 그 유명한 4.4.5입 사건입니다. 4.4.5입. 그러니까 반올림에 해당하는 내용 한 거예요. 버림과 올림 다들 배우셨을 텐데, 그래서 이 무모한 개헌을 몇 번 합니다. 이승만이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모한 개헌을 몇 번 하는데 뭐 발췌 개헌도 있었고요. 4.4.5입 개헌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어쨌거나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자꾸만 법을 고치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1954년에 있었던 4.4.5입 개헌안의 이 내용입니다. 그럼 이 결과, 이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그거 고르면 되겠죠. 자, 대통령 중심제가 의원 내각제로 바뀌었다. 그럴 리가 없겠죠. 지금 이거는 이승만 대통령의 대통령 정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거 아닙니다. 의원 내각제가 되는 건 나중에 이승만 하야하고 나서 장면 내각이 들어오는 그 시점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이 선출된 거는 박정희 대통령 시기입니다. 개헌 당시의 대통령에 한해서 이게 중요하죠. 개헌 당시의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이 철폐되었다. 계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출만 된다면 계속해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고 3번이건 4번이건 5번이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거의 뭐 독재죠. 영원히 독재할 수 있다. 누구에 한해서만?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개헌 당시의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죠. 이승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3번이 답이 되겠고요. 선거인단이 선출하는 7년 단임의 대통령제가 실시되었다. 이거 나중에 전두환 대통령 때 일입니다. 전두환식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인 5월 5, 10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이거 1948년이니까 정부 수립되기 직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6번 보겠습니다. 밑줄 그은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이 사건은 검찰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공소사실도 특정하지 못한 채 조봉암 등 진보당 간부들에 대해 국가 변란 혐의로 기소를 하였고 이 사건은 정권에 위협이 되는 야당 정치인을 제거하려는 의도에서 표적 수사에 나서 극형인 사형에 처한 것으로 민주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비인도적인 반인권적인 인권유린이자 정치 탄압 사건이다. 조봉암 사건입니다. 조봉암 사건인데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1958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조봉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봉암. 진보당을 창당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국가의 변란, 뭔가 공산당과 연합을 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했다. 이런 누명을 쓰고 사형이 집행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실제 일어났었던 사건인데 이 진보당 사건 또는 조봉암 사건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1958년 그 이전에 4.4.5입 개헌으로 이제 법을 또 바꾸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출마를 했는데 아슬아슬하게 이승만이 당선이 되기는 하는데 그때 무소속으로 출마했었던 조봉암이라는 사람이 굉장한 득표를 했던 겁니다. 엄청난 득표를 보여요. 그리고 조봉암이라는 사람은 이승만과는 대척점에 서 있었어요.
이승만은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반공을 좀 국치로 삼아가지고 이런 거를 좀 격하게 운동을 하는 방향으로 갔었는데 이 조봉암은 평화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이었고 어쨌든 많은 부분에서 이승만과 반대되는 노선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순수하게 아무런 정치적인 배경도 없이 이승만을 압박할 정도의 상당한 정치력을 행사했다는 거죠. 굉장한 득표수를 보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진보당을 창당을 해요. 선거에서는 떨어졌지만. 그래서 여기다 위기를 느끼는 거죠. 이 조봉암이 정치계에 깊숙이 발을 들여서 진보당이 야당으로서 쑥쑥 성장을 해서 다음번에 나를 위협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진보당 자체를 없애버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일으켜서 진보당 간부들을 다 이제 체포를 하고 대표자였던 조봉암을 사형이라고 하는 이 극형에 처하는 결과가 있었던 거죠. 자, 연표에서 골라보겠습니다. 요게 나중에 이렇게 결과가 나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승만, 그러니까 독재 정권 때 일어났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근래의 현대에 와서 사실 이거는 국가가 법으로서 타격을 준 사건이다 라는 걸 인정을 하고 과거사를 정리해가지고 잘잘못을 가리는 재판 같은 걸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해야 된다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이 조봉암과 진보당 간부들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걸 현대에 다시 밝힌 사건이 되겠습니다. 연표에서 골라본다면 일단 사서후입 개헌이 있어야 되고요. 이거의 이후이고 아직은 이승만이 대통령일 때 일이니까 4.19 혁명보다는 뒤로 가야겠죠. 그래서 나의 시기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시기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독립운동가이자 유학자인 김창숙 선생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회견에서 선생은 자유당이 강도적으로, 자유당이 이승만이 소속된 당입니다. 강도적으로 통과시킨 보안법은 무효이며 과거 부산 정치파동 6.25 전쟁 당시에 불법으로 막 국회의원 납치해가지고 했었던 거 있죠. 부산 정치파동 때와 같이 반독재 구국 범국민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며 여생을 민주주의를 위해 바치겠다는 결의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승만 정부입니다. 이 시기에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볼게요. 평화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암을 제거하였다. 네, 진보당 사건이죠. 조봉암 무소속으로 나왔다가 득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진보당을 창설을 하죠.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경쟁자로 성장할 것을 우려해서 조봉암과 진보당을 제거해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맞아요. 인민혁명당 재건이 사건을 조작해서 관련자를 탄압하였다. 이거를 짧게 줄여가지고 인혁당 사건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박정희 정권 때 있었던 일입니다. 요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나머지 것들 3, 4, 5번은 해당되는 일이 되겠네요. 그러면 맞는지 한번 볼게요. 정부의 비판적인 경향신문을 폐간하는 등 언론 통제합니다. 언론 통제하고요. 여당 부통령 후보 당선을 위해서 3.15 부정선거를 자행합니다. 요 3.15 부정선거 때문에 나중에 4.19가 일어나게 되죠. 반민특위를 이끌던 국회의원들에게 간첩 혐의를 씌워서 체포하였다. 이승만 정부 때는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다. 툭하면 간첩이다, 뭐다 해가지고 약간 국가보안법 어겼어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재판하고 이 조봉암 같은 경우는 사형에 처하기도 했었죠. 나머지 거는 전부 다 이승만 정권 때 있었던 일이 맞습니다. 2번만 박정희 정부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어서 답은 2번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밑줄은 이 사건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역사 속에 오늘 4월 11일 오늘은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에 가담했다가 실종되었던 마산상고 김주열 학생의 사망이 확인된 날이다. 그가 눈에 최루탄을 맞은 상태로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된 이 사건을 계기로 시민들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 마산상고 학생 김주열이라는 분이 있어요. 김주열 열사죠.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학생 시위에 가담을 했다가 실종이 됐는데 그 최루탄을 원래 사람 얼굴에 쏘면 안 되는데 이걸 누가 얼굴에 발포를 한 거죠. 경찰이겠죠. 이걸 얼굴에 직통으로 맞고 이게 얼굴을 뚫고 두개골까지 간 거예요. 아마 맞은 그 자리에서 직살했을 것 같은데 누군가가 이 시신을 마산 바다에 버린 겁니다. 앞바다에다 버렸는데 이 시신이 먼 바다로 떠내려가지 않고 다시 바닷가로 부둣가로 떠내려오면서 사람들에게 발견이 되면서 대서 특필이 되게 되죠. 3.15 부정선거와 관련된 시위에 희생된 김주열 학생입니다. 김주열 학생의 사망이 확인된 이 사건 이후에 있었던 사실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요게 사람들에게 굉장한 분노를 자아내게 돼서 전국이 이제 이승만 정권에 대한 분노로 불타오르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4.19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해당하는 거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조봉암을 중심으로 진보당이 창당된 거는 이 사건 이전입니다. 이 사건의 이전이죠.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된 것도 완전 초창기죠. 이승만 정권 처음에 출범했을 때 당시의 일이기 때문에 이전입니다. 이 사건 이전.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정부가 수립되었다. 이게 맞죠. 4.19 혁명 이후에 4.19로 하야를 하고 나서 그 과도기의 허정이라고 하는 과도정부가 수립이 됐고 그 다음에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내각이 출범을 하기 때문에 여기 3번이 되겠습니다. 4.19랑 연결되는 지점이에요. 귀속 재산 관리를 위해서 신안공사가 설립되었다. 이것도 이제 일제나 미군정에 관련된 재산, 일제가 특히 가지고 있었던 이런 재산 어떻게 할 거냐, 요 재산 처리 문제와 관련된 건데 요거는 이제 우리 광복이 되고 나서 직후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미군정 시기여서 이건 이전입니다. 자유당이 정권 연장을 위해서 직선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요것도 4.19 한참 이전이고 요 해의 이전 시기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었고 정확히 일치하는 거 이 사건 이후는 3번이 되겠죠. 9번 보겠습니다. 가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대통령을 하야시킨 가의 현장. 4.19죠. 4.19. 우리나라 헌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야한 대통령, 최초로 하야한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때 당시 자료 사진이 지금 나와 있고요. 광화문 광장, 경무대와 국회의사당, 중앙청 등 국가 주요 기관이 광장 주변에 몰려 있어서 가장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다. 경무대, 중앙청 이런 거 지금 다 이제 청와대 인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로니에 공원, 지금의 대학로죠.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대학교 수단이 시국선언을 한 뒤에 학생이 피해 보답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가두 시위에 나섰다. 여기 마로니에 공원에 옛날 경성제국대학교 있었고 서울대학교 캠퍼스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주요한 식자층인 대학교 수단이 시국선언을 하면서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장, 이것도 대학로에 있습니다. 대통령의 하야 성명을 발표하고 경무대를 떠나서 자기의 개인 저택이었던 이 화장에 도착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와이로 망명을 떠나게 되죠. 자, 4.19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4.13 호헌 조치의 철폐, 이거는 전두환 정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면 기억이 들어가는 거 지워주면 되고요. 신군부 세력의 집권 배경이 되었다. 신군부가 이제 전두환 세력이죠. 요것도 해당 사항이 없네요. 니은도 빼보겠습니다.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에서 시작이 된 게 맞습니다. 디귿은 반드시 들어가야겠고요. 대통령 중심제에서 의원 내각제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왜냐하면 4.19가 있고 나서 허정 과도 정부가 수립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윤보선이 대통령으로 당선은 되지만 장면 내각이라고 하는 이 내각에 출범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중심이 좀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 리을로 답을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당 사항이 있겠죠. 자, 5번으로 답을 찾겠습니다. 10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곳은 이승만의 장개 독재에 저항해서 일어난 가 당시 희생된 김주열 열사의 묘소입니다.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에 참여했었던 열사가 마산 앞바다에서 시신으로 발견돼서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4.19죠. 4.19. 4.19에 해당하는 내용 찾아보겠습니다. 장면 내각이 출범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 4.19 혁명 자체가 나중에 이 장면 내각을 출범하는 배경이 되죠. 왜냐하면 4.19로 대통령이 하야하고 과도 정부가 들어섰다가 윤보선 대통령 그리고 장면을 중심으로 하는 내각이 출범을 하게 되는 거니까. 1번이 답이 되겠고요. 4.13 호헌 조치의 철폐, 이 호헌 철폐라는 구호, 요거 전두환 대통령 때죠. 굴욕적인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였다. 요건 6.3 시위랑 관련된 건데 요거 박정희 대통령. 신군부의 계엄령 확대, 무력 진압, 요거 전두환 대통령. 3.1 민주구국선언을 통해서 유신체제에 저항하였다. 유신체제가 나오는 거는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다 독재랑 관련되지만 우리는 이제 4.19 이승만과 관련된 걸 봐야 되기 때문에 1번을 답으로 찾았고요. 11번입니다. 밑줄근 헌법이 적용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민주당의 윤보선 의원이 국회에서 208표를 얻어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내각 책임제를 골자로 개정된 헌법에 따라서 선출된 이 윤보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나라를 대표하고 국무총리 지명권과 긴급재정처분권, 그리고 국군 통수권 등의 권한을 가지며 임기는 5년입니다. 4.19가 끝나고 나서 허정의 과도 정부가 수립이 되었다가 이제 다시 투표를 통해서 윤보선이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장면, 총리라고 하죠. 장면 내각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개정된 헌법, 장면 정부가 들어왔을 때에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반민족행위특별법, 처벌법이 제정된 거는 우리나라가 만들어지고 나서 직후죠. 가장 먼저 해결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거 적용된 시기보다 앞서 있습니다. 이승만 시기니까 요거 아니죠.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조직된 거는 박정희, 유신 정권 때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후가 되겠습니다. 2년 임기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었다. 이거 재헌국회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요거 해당 사항 없고요. 재헌국회 맨 초반에 처음 생겼던 국회. 조봉암을 중심으로 진보당이 창당된 거는 이승만 대통령 때니까. 그리고 이승만이 조봉암을 나중에 사형시키게 되죠. 요것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 헌법이 적용됐었던 시기에는 국회가 민의원과 참의원, 양원제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5번으로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가와나 발표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를 볼게요. 첫째는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할 것이며, 둘째는 지난번 정 부통령 선거에 많은 부정이 있었다고 하니 선거를 다시 하도록 지시하였고, 셋째는 선거로 인연한 모든 불미스러운 것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이미 이기붕 의장이 공직에서 완전히 물러나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이 발표 이승만 하야 선언입니다. 이승만의 하야 4.19죠. 4.19랑 관련된 시기입니다. 나를 보겠습니다. 반공을 국시의 제1의 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애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더 공고히 한다.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는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이양을 할 자세가 되어 있어. 우리 욕심대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는 하고 있네요.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우리들 본연의 임무. 이 본연의 임무가 뭘까요? 이거는 이 박정희의 등장 순간입니다. 박정희의 등장 순간이에요. 반공을 제1의 국시로 삼고 비상사태를 선언한 다음에 이제 군부를 일으키죠. 이들의 본연의 업무는 군인입니다. 군인. 박정희 군부 정치의 시작이죠. 그러면 가와 나 사이에 일어나는 일로 맞는 거를 박정희 군사 쿠데타가 지금 나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요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발표 시기. 이승만의 하야 그리고 박정희의 등장 사이입니다. 그걸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조봉암을 중심으로 진보당이 창당된 거는 가해 이전입니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는 거는 전두환 정권 때거든요. 요거는 나의 이후고요. 의원 내각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이 이루어졌다. 의원 내각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장면 내각이 등장을 하게 돼요. 우선 요거 한번 체크하고 유상매수, 유상분배를 규정한 농지개혁법이 제정이 되었다. 이 농지개혁법이 제정되는 거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정권 출범하고 난 직후에 바로 요거를 시행을 하게 되죠. 재헌국회에서 하는 거니까 요거는 가해 이전이고 긴급조치 철폐를 요구하는 3.1 민주 구국선언이 발표되었다. 긴급조치 철폐 요것도 나의 이후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네, 다시 1번입니다. 주제가 바뀌어서 이번에는 박정희 정부 시기 문제를 모아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가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는 문제입니다. 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국군 장교가 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위원으로 선출되는 게 국군 장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인이죠. 군인이 위원으로 선출이 되고 삼권을 장악하고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최고 통치기구인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출범하였다. 요거 당시는 1961년입니다. 1961년이고
박정희의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고 나서 이제 이 정권을 잡아가는 과정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출범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1961년도의 일이고요. 날을 보겠습니다. 국민의 직접 선거로 대의원이 선출되었으며 통일 정책을 최종 결정하고 대통령 선거권 등을 행사하는 통일 주체 국민회의가 발족하였다. 이거를 기반으로 이제 유신체제라는 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요것도 박정희 정부 시기이긴 한데 연도가 좀 차이가 나죠. 1972년부터 뭐 80년까지인데 80년까지 유신 헌법이 유지가 되면서 유신체제가 유지가 되는 거죠. 요거는 1972년도입니다. 그러면 가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막 박정희 정부가 출범하기 시작하는 시기이고요. 61년도고 나머지는 1972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 시기에 일어났었던 일로 맞는 것을 골라주는 문제가 될 텐데요. 자,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장기 집권을 위해서 3선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3선 개헌은 언제 하냐면 하기는 하죠. 박정희 정부 때 일어나는 일인데 1969년에 요 3선 개헌을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 거죠. 요거는 맞는 얘기네요. 지금 연도상으로 사이 시기에 있는 거를 골라야 되니까. 자, 기억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럼 기억이 없는 것을 지워볼게요. 자, 니은 볼게요. 제2차 석유 파동으로 경제 불황이 심화되었다. 제2차 석유 파동은 1978년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경제 불황이 심화가 되는데 요거는 이 72년도보다 뒤에 나오는 일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죠. 연도가 좀 비껴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아니겠죠. 그러면 이렇게 지으면은 일단 2번밖에 해당 사항이 없기는 한데 나머지 거 보겠습니다. 베트남 파병에 관한 브라운 각서 1966년에 체결을 합니다. 요거는 시기상으로 이제 맞는 얘기죠. 사이에 들어가는 거니까. 자, 리을 대통령의 긴급 명령으로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거는 박정희 정부 때가 아니고 이거는 김영삼 정부 때로 들어갑니다. 김영삼 정부는 1993년에 이제 요 금융실명제를 실시를 하죠. 그래서 정답을 2번으로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네, 2번입니다. 다음 자료가 작성된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무슨 메모 같은 게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무상 원조에 대해 한국 측은 3억 5천만 달러, 일본 측은 2억 5천만 달러를 주장한 바 3억 달러를 10년에 걸쳐 공유하는 조건으로 양측 순회에게 건의함. 지금 무상 원조, 아무 대가 없이 원조해준다는 거죠.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 한국과 일본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언급이 되어 있고 3억 달러를 10년에 걸쳐가지고 무상 원조를 받는다라는 내용이 첫 번째 메모고요. 두 번째는 유상 원조입니다. 해외경제협력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유상 원조도 받는데 한국 측과 일본 측의 비용이 좀 있고 그래서 2억 달러로 뭐 합의를 봐서 10년에 걸쳐서 이자를 한 3.5% 정도로 해서 제공을 받기로 또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돈 얘기가 계속 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메모 보니까 수출입은행 차관에 대해서 한국 측은 별개 취급을 희망하고 일본 측은 1억 달러 이상을 프로젝트에 따라서 늘릴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한 바 양측이 또 합의를 했대요. 합의를 해서 뒤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국교 정상화 이전이라도 협력하도록 추진할 것을 뭐 건의를 했다. 국교 정상이 나옵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국교를 다시 재개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오간 메모입니다. 요 자료는 그때 당시에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종필과 그 일본의 외상이었던 오히라 사이에 오갔던 비밀 메모가 되겠습니다. 요 회담 1962년에 있었고요. 우리가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요거는 경제 원조를 지금 받은 건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 자금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요런 조건들이 비밀 메모로 오갔던 거죠. 요게 나중에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나서는 국민들은 당연히 분노를 하게 되고 일본과 국교를 이렇게 정상화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역사적으로 일제 침략에 대한 어떠한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요걸로 이제 다 끝내겠다라는 되게 굴욕적인 외교 재개였거든요. 당연히 사람들은 여기에 굉장한 반발을 하게 되겠죠. 자, 요거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좀 긴데
줄여서 이거는 반민특위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거보다 이전 시기입니다. 반민족행위라고 하는 거 이제 친일파 얘기하는 거예요. 친일파 처단했었던 거는 박정희 정부보다 이전에 이승만 정부 시절에 이미 우리가 처음부터 했었던 거기 때문에 이건 1948년도부터 진행이 바로 됩니다. 요거 시기적으로 앞서 있어요. 이후가 아니네요. 6.3 시위가 전개되고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다. 요게 정답입니다. 요 굴욕적인 외교 재개가 밝혀지고 나서 사람들은 굉장히 분노를 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시위가 진행이 돼요. 왜 이런 거를 해야 되냐라고 하면서 오늘날에 저기 시청 광장 쪽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반대 시위를 했는데 이거를 아주 폭력적으로 진압을 하면서 비상계엄령이 선포가 됩니다. 우선 답은 2번으로 찾아주고 평화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암이 구속된 거는 이전에 이승만 정부 때 일입니다. 이승만 정부 때 진보당의 조봉암이 1958년에 구속이 되고 결국 처형되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진보당 사건이라고 하는 거 앞선 시기니까 요거 해당 사항 없고요. 유엔 한국 재건단의 지원으로 문경에 시멘트 공장이 건설이 되었다. 요거 시기적으로 앞서 있습니다. 유엔 한국 재건단 자체가 박정희 정부 이전 시기까지 존재를 했었거든요. 이게 연도로 따져보자면 1957년인데 유엔 한국 재건단은 그냥 말 그대로 국제연합에서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을 재건해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 경제적인 원조를 해주었던 기구입니다. 1950년에 12월 전부터 좀 창설이 돼가지고 1958년도까지 공식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뭐 고아를 돕는다거나 뭐 인천에 판유리 공장을 만들어 준다거나 그리고 우리의 어떤 농업을 진흥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방식을 써주고 여러 가지를 지원을 하는데 그중에 시멘트 공장을 건설해 준 것도 있습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 반드시 시멘트 생산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요거는 그냥 선지로 지금 언급이 됐는데 시기만 좀 체크해 주고요. 일제가 남긴 재산 처리를 위해서 귀속재산처리법이 제정되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이긴 했죠. 일제가 패망하고 거의 도망에 가깝게 나가게 되면서 그대로 방치한 재산들이 있는데 친일파들의 재산이랑 그리고 완전한 일본인들의 재산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국가가 회수를 하고 나눠주고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귀속재산 처리법이 제정이 됩니다. 이건 1949년입니다. 박정희 정부 이전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이 자료 이후를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3번 볼게요. 다음 헌법 조항이 시행된 시기에 민주화 운동으로 오른 것은 여기 힌트가 될 만한 게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나옵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선거로 할 수가 있고 지금 보니까 대통령이 일괄 추천한다는 굉장한 권한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6년이고요.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사상 초유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이라기보다 거의 왕에 가까운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하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유신헌법이라고 부르는 프로세스가 되겠죠. 요거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하는 거 유신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발족시켰던 기구가 되겠습니다. 박정희 정부 시기고 이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거 유신헌법 유신체제는 1972년부터 대략 한 80년도까지 계속 유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사이에 있었던 민주화 운동으로 옳은 거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굴욕적인 대일 외교 반대를 주장하는 6.3 시위가 일어났다. 네, 지금 우리가 유신체제 시기를 고르는 거예요. 박정희 독재 시기에서도 유신헌법이 있었던 1972년부터 80년 사이까지의 유신체제에 있었던 민주화 운동 골라줘야 되니까 연도 한번 써놓고 볼게요. 80. 자, 1번 굴욕적 대일 외교 반대를 주장하는 6.3 시위. 이거는 우리가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일어난 겁니다. 일본이랑 국교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먼저 비밀회담을 하고 그리고 이걸 이제 국민들에게 발표를 하게 되는데 비밀회담이 62년도에 있었고요. 이 시위는 1964년도에 있었습니다. 시기가 일치하지 않네요. 요거 아니고요. 긴급조치 철폐를 요구하는 3.1 민주구국선언이 발표되었다. 유신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을 억압할 필요가 있었죠. 이 헌법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민주적이지 않은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발을 할 겁니다. 이 반발을 누르기 위해서 다양한 방면에서 국민의 사상과 생각과 활동을 통제하는 여러 가지 후속 조치들이 진행이 되는데 긴급조치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긴급조치 이거 말도 안 된다. 국민의 기본권, 자유권 다 침해한다 라고 하면서 이런 민주구국선언이나 청원운동 같은 게 일어나게 돼요. 요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이건 1976년도에 진행이 되거든요. 요거
김대중과 같은 이런 인물들이 이런 구국선언을 발표를 했습니다. 2번이 우선 정답이 되겠는데 나머지 거 볼게요. 부정선거에 항거하는 4.19 혁명이 발발을 했다. 이 4.19 혁명은 이승만 정부 때잖아요. 1960년. 이 4.19로 이승만이 하야를 하게 되죠. 시기가 안 맞죠? 4.13 호헌 조치 철폐를 요구하는 전 국민적인 저항이 벌어졌다. 4.13 호헌은 뭐냐면 이 1987년입니다. 호헌. 기존에 내가 만든 이 헌법 고친 거 이거 바꾸지 않을 거야. 이거 지킬 거야 라고 호헌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사람들의 분노를 삽니다. 전혀 민주적이지 않은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지 못하게 하는 간선제를 유지해서 넘어간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려 대통령의 임기가 7년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반발을 해서 이 민주화 운동은 호헌 철폐, 독재 타도라는 구호로 진행이 됩니다. 이건 1987년 6월에 있었던 민주화 운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김영삼과 김대중이 공동의장으로 민주화 추진협의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겪었던 군부 독재는 전두환 군부 독재가 되겠는데 요때에 나중에 문민정부를 구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요분들이 공동의장으로 요런 협의회를 조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84년도의 일입니다. 그래서 정답 2번으로 찾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밑줄근 이 정권인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양심선언문. 들으라. 우리는 유신헌법에 일단 유신헌법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어요. 유신헌법이면 박정희의 독재 중에서도 박정희 정부의 유신헌법 시기로 추정을 좀 할 수가 있겠죠. 유신헌법의 잔인한 폭력성을 합법을 가장한 유신헌법의 모든 부조리와 악을 고발한다. 우리는 유신헌법의 비민주적 허위성을 고발한다. 우리 대한학도는 학생인가 봅니다. 학도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민족과 역사 앞에서 분연히 선언한다.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후퇴치 못하고 이 민족을 끝까지 못 살게 운다면 자유와 평등과 정의를 뜨겁게 외치는 이 땅의 모든 시민의 준엄한 피해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이거 어떤 학생이 발표했었던 양심 선언문입니다. 사실 전문은 훨씬 더 길어요.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민주정권도 아니었지만 민주정부를 표면적으로는 주장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잖아요. 유신 독재 체제가 있었던 1972년, 80년 사이 유신 체제, 요 사이에 학생들을 위주로 특히 굉장한 어떤 반발이 올라오게 됐는데 군부 독재였기 때문에 사실 굉장한 탄압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여기서 민주화 운동을 독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극단적인 방식의 어떤 활동이 진행이 되는데 이 양심 선언문은 당시에 서울대 농대 학생이었던 김상진이라는 학생이 발표하는 양심 선언문입니다. 1975년이고요. 1975년에 4월 달에 이걸 발표를 하는데 이게 왜 충격적이었냐면 이 양심 선언문을 절절하게 읽고 나서 과도를 꺼내서 자기 배를 찔러서 할복을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2번의 수술을 거쳤는데 결국에 사망을 해요. 할복 자살을 한 거죠.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굉장한 충격을 줬던 사건이고요. 그래서 양심 선언문이 조금 더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있고 이 김상진 열사의 죽음을 필두로 해서 격하게 이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자, 유신 독재 정권입니다. 박정희 정부.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네요. 옳지 않은 겁니다. 신민당사에서 YH 무역 노동자들이 농성을 하였다. 이거 1979년입니다. YH 무역 노동자들은 YH 무역이 주로 이제 가발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팔았던 회사인데 갑자기 이제 폐업 신고를 하면서 부당하게 해고당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가발을 만든다고 하면 전부 다 거의 여공들입니다. 여기에 부당한 해고와 폐업에 이제 분노하면서 여기에 농성을 했던 건데 이게 YH 무역 사건입니다. 1979년이고요. 이 정권 시기에 해당하는 일이죠. 신민당사에서 이 농성을 하고 이 신민당사 총재로 있었던 사람이 당시에 국회의원이었던 김영삼입니다. 김영삼이 그때 요 사람들을 지지하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지지 선언을 또 하고 그래서 이제 정부로부터 미운털이 박혀가지고 김영삼이 제명됩니다. 국회의원에서 제명되고 여기에 사람들이 또 분노하면서 연쇄적으로 사건들이 일어나게 돼요. 중요한 계기가 되는 사건입니다. YH 무역 노동자 사건. 요거는 이 정권에 있었던 사실이 맞습니다. 민주 회복을 위해서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 운동이 전개되었다.
네, 민주 회복, 민주를 회복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회복적이지 않은 이상한 헌법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100만 서명 운동이 전개되었다. 개헌하자. 이 헌법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유신 헌법에 대해서 이 개헌 청원 서명 운동이 전개가 됐습니다. 1973년에 진행이 되는 활동이고요. 이 정권의 유신 정권이 유지됐었던 시기는 1972년에서 80년이니까 그 사이로 지금 찾아보면 되겠죠. 호헌철폐, 독재 타도를 내세운 6월 60 국민대회가 개최되었다. 이거는 이 정부 시기가 아닙니다. 호헌철폐, 독재 타도 1987년에 6월 민주화 운동이죠. 이거는 그 뒤에 신군부 전두환 정부 때 일입니다. 전두환 정부 3번은 해당 사항이 없죠. 야당 총재의 국회의원직 제명. 이 사람이 김영삼인 거죠. 김영삼의 제명을 계기로 민주항쟁이 일어났다. 김영삼 의원의 주 활동지였던 부산을 중심으로 먼저 일어났고 그 부산 옆에 마산에서 호응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부마 항쟁 또는 부마 민주화 운동이라고 합니다. 연쇄적으로 벌어진 일이고요. 긴급조치 철폐를 요구하면서 민주구국선언 발표되죠. 1976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민주화 운동가들 불법적으로 구속한 사람들 풀어줘라 라고 하면서 구국선언 발표가 됩니다. 나머지 것들 다 맞는 얘기니까 묶어가지고 기억해 주시고요. 답은 3번입니다.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건 이후에 사실로 옳은 것은 시사만화로 보는 현대사. 이게 지금 책으로도 출판이 되어 있는데 이 고바우라는 작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고바우 현대사라고 이제 책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평론을 많이 했죠. 시사 문제랑 관련돼서. 이 만화는 민생고 해결을 외치는 여성 노동자들, 여공들입니다. 여공들이 경찰에게 과잉 진압되는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 가발 생산 공장의 여성 노동자 180명이 업주의 폐업 조치에 맞서서 신민당사에서 농성을 하자 1000명의 무장 경찰이 아주 폭력적으로 진압을 합니다. 이 장면을 뚝딱이라는 걸로 표현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잔혹하게 표현한 건 아니지만 진압당했다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는 풍자 만화가 지금 그려져 있죠. 이 사건이 YH 무역 사건입니다. 역사에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요거 이후에 사실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1979년에 이루어진 일이고요. 신민당사에서 농성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들을 맞이해준 사람이 김영삼 의원입니다. 김영삼 의원이 나중에 국회의원에서 또 제명되는 그런 사건들이 연쇄적으로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일어났던 거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1번 부마민주항쟁이 일어났다. 조금 단계가 생략돼 있긴 하지만 1번이 답입니다. 이게 어려운 게 중간 단계에 생략된 것들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나열을 해야 되는데 YH 무역 사건이 먼저 있고 김영삼 의원이 제명됩니다. 제명. 여기에 분노하면서 부마 민주항쟁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다 연속적으로 연결되는 사건입니다. 3.1 민주구국선언이 발표된 거는 이 사건 이전입니다. 1976년 긴급조치에 반발하고 이 유신 정권에 반발하면서 이 구국선언 발표됐었죠. 1976년에.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 국회가 출범했던 거는 훨씬 앞으로 돌려가지고 장면 총리 있을 때입니다. 장면 내각이 있을 때이기 때문에 요거는 한참 앞으로 돌려야 되죠. 6.3 시위가 전개되고 비상계엄령이 선포가 되는 건 박정희 정부 시기가 맞기는 하지만 요거 사건 이전이죠. 1964년이니까요. 이거는 굴욕적인 대일외교랑 관련된 사건입니다. 전태일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면서 분신하였다. 요것도 박정희 정부 시기가 맞긴 하지만 시기가 조금 앞서 있습니다. 이 평화시장의 봉제 노동자였던 전태일의 분신 사건 유명하죠. 이건 1970년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체크하라고 편의상 제가 연도를 썼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다 외우는 거는 굉장히 힘들 수 있고 사건의 인과관계를 조금 봐주세요. 무슨 사건 때문에 뭐가 터져가지고 뭐가 일어났다. 그리고 사실은 이 부마 민주항쟁이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를 놓고 박정희 정부 내부에서도 분열이 좀 일어났어요. 그래서 박정희가 이제 암살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서 박정희 정부가 끝납니다. 이게 다 연결되는 사건이라는 거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고 6번 보겠습니다. 가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부산과 마산 지역에 시민과 학생들이 일으킨 가를 기념하는 탑입니다. 부마 항쟁이라고 우리가 보통 외우죠.
야당 총재 국회의원직 제명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이제 김영삼 의원이고 그 이전에 YH 무역 사건이 있었고 이래서 촉발된 요 사건은 민주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서 2019년에는 기념일이 됐습니다. 우리가 4.19처럼 이거 기념일로 이제 지정해가지고 기념을 하고 있어요. 부마 항쟁 관련된 내용입니다. 부마 민주화 운동. 옳은 거 한번 골라볼게요. 유신체제가 붕괴되는 배경이 되었다. 1번이 답이네요. 왜냐면 부마 항쟁이 일어나니까 이게 되게 크게 일어난 거예요. 이게 막 엄청나게 사람들이 일어나서 불꽃처럼 막 일어나니까 이거 까딱 잘못하다간 이게 4.19처럼 전국적인 혁명으로 번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눌러놓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상당히 폭력적이고 잔인한 진압 얘기가 오가고 있었는데 요 내부에서 이제 부산 마산에 갔다 내려와 오더니 얘네들 그냥 다 학생이더라. 그리고 여세가 심상치가 않다. 잘 달래야 된다. 뭐 이런 여론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서 분열이 좀 일어나게 되고요. 사실상 이 당시 박정희 정부는 그냥 다 죽여버리려고 했었죠.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했었던 사람이 이제 여기에 반응을 하면서 암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김재규라는 분에게 초에 맞아가지고 박정희가 사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수장이 죽었으니까 유신체제는 붕괴를 하게 됩니다. 유신체제가 붕괴되는 배경이 되는 사건으로 부마 항쟁이 존재를 하는 거죠. 1번이 답이고요. 시민군을 조직해서 계엄군에 대항을 했다. 이거는 광주에서 있었던 요거 뒤에 일어나는 사건이죠. 1980년에 광주 5.18 민주화 운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허정 과도 정부가 구성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거 시기를 조금 더 앞으로 돌려야 됩니다. 이거는 4.19 직후에 이승만이 하야를 하고 그리고 허정 과도 정부가 잠깐 수립이 되었다가 나중에 장면 내각에 출범을 해요.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총리가 있는 장면 내각이 뒤에 출범을 합니다. 요건 4.19 관련된 내용이니까 요건 해당 사항이 없죠.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거 2번이랑 연결이 됩니다. 2번, 4번은 1980년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대학 교수단의 시위 행진 4.19죠.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그래서 이거의 결과로 가민주화 운동, 부마 항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는 유신체제 붕괴 배경입니다. 1번. 7번 보겠습니다. 밑줄군 정부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정부는 경범죄 처벌법을 개정을 해서 성별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장발을 한 남자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저속한 옷차림, 장식물을 달고 다니는 자를 경범죄 유형으로 추가했다. 그래서 젊은이들의 장발과 미니스커트 착용을 대대적으로 단속하였다. 이런 경범죄 처벌법을 만들어가지고 개정해가지고 운영한 거는 박정희 정부 시기입니다. 이제 박정희 정부 시기에는 국민들을 통제하고 이제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실시를 했던 게 있어요. 자, 이 시기의 사회 모습 찾아보겠습니다. 프로야구단이 정식으로 창단된 거는 전두환 정부 시기입니다. 전두환 정부 시기에는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스포츠 산업을 상당히 육성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때 창단이 되고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서 호주제가 폐지되는 거는 조금 더 현대로 올라와야 됩니다. 요거는 노무현 정부 때 일이고 농촌의 근대화를 표방한 새마을운동 이게 대표적인 박정희 정부의 활동이죠. 새마을운동 일단 3번이고 과외 전면금지와 대학 졸업 정원제가 실시되었다. 이게 시행된 거는 전두환 신군부 때입니다.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금모으기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거는 김대중 정부 시기입니다. 김대중 정부. 자, 답은 3번으로 찾고요. 8번. 다음 문서를 접수한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대한민국 외무부 장관 귀하. 귀하는 한국 정부가 월남 정부로부터 월남에 대한 한국 전투부대 증파에 관한 요청을 접수하였다고 본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전투부대 증파. 월남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베트남전에 파병을 한다는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병력을 증대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월남 정부에서 요청받은 원조를 월남 정부에게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진술을 했다. 우리가 이렇게 군대를 제공하는 대신에 경제적인 원조를 받는다라는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박정희 정부 때 일이죠. 박정희 정부. 경제 상황으로 옳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한국군 상당량의 장비를 제공할 거고 추가 병력에 필요한 장비를 또 제공할 거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상세하게 내용이 오가서 우리는 증파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경제 원조를 받습니다. 브라운각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체결을 하면서 우리가 군대를 월남전으로 파병을 하게 되는 거죠. 1966년에 브라운각서 관련된 내용이 체결이 되면서 이제 군대를 보낸 내용이 있습니다. 자, 베트남 파병, 박정희 정부 시기고요. 경제 상황으로 옳은 거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다. 맞습니다. 경제개발 계획이 사실은 박정희 정부에서 제일 중요하게 드러내놓고 보이려고 했었던 것 중에 하나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첫 번째는요. 62년부터 66년까지 진행이 됩니다. 2번 보겠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였다. 이거는 김영삼 정부 때 하는 거고요.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거는 칠레하고 미국이랑 자유무역협정을 체결을 하는데 이거는 노무현 정부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하는 거고 유상매수, 유상분배를 규정한 농지개혁법이 제정이 되는 거는 이승만 정부 때입니다. 5번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는 거 김영삼 정부 때 일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찾았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다음 뉴스에 보도된 사건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어제 동대문 평화시장 재단사 전태일 씨가 분신, 스스로 몸에 불을 붙여가지고 사망을 한 거죠. 이 과정에서 그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실태를 고발하면서 근로기준법의 준수를 외쳤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라고 이 법전을 두고 노동법전을 들고 태우면서 사망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지금에도 이 기념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자, 요거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전태일의 분신 사건은 1970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옳은 거 한번 골라볼게요.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었다. 지금 뭐 우리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할 때 최저임금 다 보면서 하잖아요. 이 최저임금법은 언제 제정이 되냐면 1986년에 제정됩니다. 그렇게 막 엄청 오래되진 않았다라는 거죠. 요 1986년이면은 전두환 정부 시기입니다. 전두환 정부 시기. 근데 어쨌든 1970년보다 상당히 뒤의 시기니까 이후는 맞아요. 시기적으로 뒤의 시기는 맞습니다. 기억이 없는 거 지워버릴게요. 소거를 하고 한미 원조 협정이 체결되었다. 한미 원조는 이제 우리가 경제를 좀 일으키기 위해서 가장 초창기에 했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1948년에 원조 협정을 맺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하고 나서 이거 이제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에 대해서 원조 협정을 받고 여기에 원조를 받게 됩니다. 요거는 시기적으로 앞서 있기 때문에 이후가 될 수 없죠. 니은이 들어가 있는 거 지우면은 또 하나만 남는데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연간 수출액 100억 달러가 달성되었다. 1970년에 전태일의 분신이 있었고 1977년에 100억 불 달성을 합니다. 이거는 1970년에 우리가 그 10억을 달성을 해요. 그런데 7년 만에 10배 성장을 해가지고 크게 선전을 했던 기록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 1977년이어서 디귿은 해당 사항이 맞고요. 그래서 2번으로 우선 답은 찾아줄 수가 있었고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는 거는 1962년에서 66년이기 때문에 전태일의 분신 이전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10번입니다. 밑줄군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것은 당시 정부가 100억 불 수출의 날 1977년이잖아요. 네, 광화문 사거리에 설치한 조형물입니다. 1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한 지 7년 만이라면은 10억 달러 수출한 거는 1970년인데 전태일이 분신한 해죠. 요 100억 달러 수출을 이룬 눈부신 경제 성장을 상징하는 요런 거로 만들었다. 여기 이순신 동상 보이네요. 자, 박정희 정부입니다. 요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는 거는 김영삼 정부입니다. 이거는 김영삼 정부고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거는 노무현 정부입니다. 미국이랑 칠레하고 FTA 체결하죠. YH 무역 노동자들의 농성을 강경 진압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요겁니다. 이거 1979년에 발생하는 사건이었죠. 3번. 대통령의 긴급 명령으로 금융실명제가 실시가 되었다. 이거는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금융실명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노사정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거는 김대중 정부 시기입니다.
김영삼 정부 말년에 IMF가 터지고요. 이거를 받아서 수습하는 거는 뒤에 김대중 정부입니다. 김대중 정부 때에는 우리가 IMF 터지고 나서는 이제 정리해고락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노동자랑 회사랑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정부가 이제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주는 직속 자문기구가 있었어요. 그걸 노사정위원회라고 합니다. 노동자랑 회사랑 정부의 약칭이에요. 그래서 답은 3번으로 박정희 정부 시기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11번. 다음 기사 내용이 보도된 정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국내 대중가요 222곡이 금지곡이 되었다.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긴급조치란 단어가 나옵니다. 긴급조치. 긴급조치라는 거에 후속조치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이런 게 있어요. 대중가요를 금지곡으로 선정을 한다. 여기 보니까 이 이유가 굉장히 다양해요. 국가의 안보를, 이런 노래가 어디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국가 안보를 위협하거나 외색풍이거나 너무 일본풍이거나 창법이 저속하다. 굉장히 기준이 주관적이죠. 창법이 저속하거나 불신풍조를 조장하거나 퇴폐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 요렇게 이유를 들어서 들어보지도 않고 제목을 보고 그냥 금지곡이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여기 보면 불신풍조 조장. 요게 이제 이런 거. 거짓말이야. 이런 건 이제 불신풍조를 조장했다. 이러면서 갖은 이유를 들어서 이런 거를 금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진짜 상상도 못할 일이죠. 긴급조치가 언급이 된다면 이거는 박정희 정부입니다. 이것 또한 국민들의 자유랑 사회생활을 조금 통제해가지고 컨트롤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 중에 하나겠죠. 자, 박정희 정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경기장에서 프로축구를 관람하는 회사원. 스포츠가 나오네요. 스포츠는 전두환입니다. 전두환 정부. 개성공단 착공식에 참석하고 있는 공무원. 착공. 공사를 한다는 거죠. 개성공단 얘기를 처음 한 거는 김대중 정부지만 착공을 한 거는 뒤에 노무현 정부입니다. 금융실명제에 따라서 신분증을 요구하는 은행 직원. 금융실명제는 김영삼 정부 때 하는 일이죠. 거리에서 자를 들고 미니스커트를 단속하는 경찰. 경범죄 처벌법이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옷차림 단속을 했었죠. 답은 4번입니다. 4번으로 찾을 수 있겠고 5번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금모으기 운동. 이거는 김대중 정부입니다. 이런 거 찾을 수 있겠습니다. 4번으로 찾아보았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기념사를 발표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오늘 국민교육헌장 선포 1주년. 네, 국민교육헌장. 국민교육헌장 박정희 정부 때 선포가 되는 겁니다. 이 국민교육헌장은 교육에 관련된 거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건데 국민교육 실천 지침이다라고 지금 언급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반공을 좀 국시로 해가지고 국민의 통제를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선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국민 통제 수단 중에 하나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국민교육헌장의 발표, 선포. 자, 박정희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국민학교라는 명칭을 초등학교로 변경하였다. 이 국민학교라는 명칭이 일제강점기의 잔재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초등학교를 명칭 변경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거는 김영삼 정부 때 하는 겁니다. 김영삼 정부 때 이런 과거사 정리해갖고 역사 바로 세우게 한다고 여러 가지 것들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 명칭 변경하고요. 그 경복궁 안에 있었던 조선 총독부를 철거합니다. 1995년 김영삼 대통령 때입니다.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활동이에요. 김영삼 정부. 과외 전면금지와 대학 졸업 정원제를 실시하였다. 요거는 전두환 정부입니다. 전두환. 신군부 때 진행을 하는 겁니다. 문맹국민 완전퇴치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문맹국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우리한테 먼 얘기인데 글자를 읽고 쓰고 못하는 사람이 존재했다는 거죠. 상당히 역사를 앞으로 돌려야 됩니다. 이 문맹퇴치에 관련된 이 계획은 이승만 정부 때 수립돼서 진행이 되는 활동입니다.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었던 633 학제를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미국에서 시행되는 학제를 처음으로 도입을 했다라고 하는 거, 요거 미군정 때 처음 들어옵니다. 미군정.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3년 하는 학제 도입이 됐다라는 거죠.
자, 5번 중학교 입시 제도를 없애고 폐지하고 무시험 추첨제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요게 박정희 정부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른 것들이 조금 생소한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어느 시기에 어떤 활동이 있었는지, 사회적, 문화적으로 변화가 어떤 게 있었는지 경제 활동과 연결해서 기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